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민선 8기 1년 전남 도정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금주 부지사께서는 2년 전에 도에 오셨을 때도 이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 좀 하셨죠? 네, 먼저 KBC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이렇게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집중호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6월 말에 구례, 곡성, 광양 등지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14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한평에서 수문을 관리하던 어르신 한 분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를 보면 1,800헥타르의 농작물과 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주민 그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사님과 제가 수시로 집중호우 대비 점검 회의도 가졌고 또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선 조치하고 후 보고토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보성, 장흥 등지의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이랄지 위험 지역들 예찰 활동 등도 저희들이 직접 했고 시군에게 또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비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올해는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7월 말까지 장마가 이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당장 내일 새벽에도 150mm 내외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도 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는 지역구가 강진이시던데 예. 이번 집중호우에 강진군은 어떻게 피해 없으셨어요? 강진군에도 6월, 7월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예보가 돼서 큰 피해로 이어질까 많이 걱정은 했습니다만 다행히 강진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 단체가 힘을 모아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지난 5월 달에 5월 초에 강진군에 323mm라는 최고로 많은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기리 농가들이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진은 기리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수확 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약 30%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고요. 기리는 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께서는 귀리 특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진군에서 귀리가 뭐 많이 생산되나요? 전국의 재배를 한 60% 정도가 강진에서 지금 기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8기 1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금주 행정부지사께서는 2년 동안 같이 하셨잖아요. 네. 김영국 지사하고. 민선 8기 1년, 지난 1년의 성과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나요? 네, 말 그대로 민선 8기 1년이 쏜살같이 좀 지나간 느낌입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산책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제들도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흑산공항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강주시를 비롯해서 남해안을 끼고 있는 여러 시도와 저희들이 상생을 하는 등 광역 행정에 있어서 큰 밑거름을
지금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1조 1천억이 늘어서 금년에 12조 6천억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거뒀고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랄지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이 100건이 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도 착실히 다져간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립의과대 유치가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강주 민간공항과 공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발끈을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금주 부지사께서는 전라남도의 행정을 책임진 행정부시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런 성과들은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 네, 다 아시겠지만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직무 수행도 부분에서 1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이지 않는 또 내부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정부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량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2년 연속 정량 부분 아주 우수한 성과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재정 신속 집행이랄지 또 적극 행정 부분, 규제 핵심 부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년 실시되는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현재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노사 하업 분야에 있어서 2회 연속 대통령상을 전국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어찌됐든 지사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이긴 하지만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 했던 것 중에 그동안에 특히 부지사께서 애정을 갖고 하셨던 사업들이 있나요? 추진하셨던 거? 애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도정 현안 중에 TF 단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인구 소멸 대응 부분이랄지 또 여수 산단 거버넌스 문제, 또 군공항 문제, 또 염정 근로자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TF 단장이 돼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인구 소멸 대응 문제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들이 제가 직접 컨트롤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전남형 인구 프로젝트를 새로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강주시에 있는 강주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무안국제공항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TF를 제가 단장으로 맡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차영수 도의원께서는 민선 8기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도정 성과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점 2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공공항 이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여전히 이제 담보 상태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일이고요. 또 도민의 생명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산 자체가 가장 시급하고 이중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의에서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남도에서도 민간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근에 묻고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이후로는 80% 이상이 소음 문제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점을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공청이나 설명회 등을 자주 열어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는 공공항 이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광주시가 그 이전 지역에다가 1조 원, 광주시 입장에서는 통큰 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남도에서는 약간 유감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유감인 건가요? 네, 먼저 강주시에서 발표한 그 지역개발 지원 사업비 문제인데요. 강주시에서는 4,508억 원 플러스 1조 이제 포함해서 1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난 7년 전이죠. 2016년에 산정한 영역 결과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총리실 요청으로 해서 새로 영역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그 산정 결과가 있는데 그 산정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전남 도민이나 모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찌됐든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게 기부대 양여 방식에 의한 추진 방식에 의하면 어차피 민간 공항도 이전이 되어야 지역 개발 지원 사업비도 마련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군공항 이전이 확정이 되면 광주에 있는 민간 공항을 동시에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해주면 얼마 고맙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좀 아쉽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우리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의 소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번복되는 발표와 지자체 간의 합의문마저도 쉽게 파괴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까지 군공항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들의 유불리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끄는데 조금 더 성실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 정치인들은 강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행정구역은 분리되었지만 과거부터 강주와 전남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했던 동지이자 이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강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전남도와 강주시가 남남이 아니라는 동반자는 생각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인구 소멸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전남의 문제만 아니고 광주의 문제만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광주 전남이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게 싸움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좀 더 좋은 그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주장이다, 논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고흥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국가산단 확정됐고요. 그리고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네네. 특히 이 SOC 관련해서는 꽤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하고? 어찌됐든 현 정부와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는 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이랄지 국가산단 지정 또 강주 나주간 광역철도가 예타 대상 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또 됐고 또 광주간 고속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도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남도의 국정한 현안들이 지금 반영이 되거나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중앙지방 정책 회의를 통해서 시도지사하고 중앙부처, 대통령실 등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부처 가서 얼마든지 현안 반영을 건의하고 뭐 예산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논리만 잘 개발하면 대형 SOC 사업들 저희들이 따낼 수 있다. 충분히 따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전라남도가 SOC 관련해서는 거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칭찬도 하시던데 그 지금 동부권의 통합청사 이번 달에 개청을 앞두고 있다는데 네. 맞습니까? 네, 동부 순천 신대지구의 동부 신청사를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조직 개편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동부지역본부에 있는 환경산림국을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우리 본청에 있는 일자리 투자유치본부하고 문화융성국으로 또 해서 하나 하고 여수사건 지원단에서 4개 실국이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 투자유치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산단을 조성을 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업무하고 지원 업무가 별개의 실국에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시키면서 일자리 투자 유치국의 기능을 좀 확대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융성국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과를 신설을 해서 확대 개편을 했다. 그래서 문화융성국에서는 문화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문화 콘텐츠, 또 e스포츠, 또 웹툰, 애니메이션 등 이런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산업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 밑에 있는 균형성과 담당관실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에 대응을 함과 동시에 우리 전남 지역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의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요. 7월 15일부터는 직원들이 이사가 시작이 될 거고 7월 한 20일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 9월 1일 정도로 저희들이 청사 준공식을 잡고 아마 그때 동부권의 비전까지도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동부 신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동부권에 있는 지역민들이 민원을 굳이 우리 목포, 무안까지 안 오셔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 민원실 또 북카페 등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직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는 동부권에 있는 시군 직원들이 우리 도청으로 오는 걸 상당히 꺼려했거든. 지역적인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우리 동부권에 있는 시군의 직원들도 좀 더 도청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인사도 동부 서부 간에 좀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순천시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셔서 웹툰 클러스터인가 뭐 그걸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순천에 왜 그런 걸 하시지 했는데 순천시장님이 다 믿는 구석이 있으셨네요. 여기 문화융성국이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네.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동부 청사 개청을 어떤 기대를 갖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우여곡절 끝에 동부권 통합청사가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번 조직 개편이 동부권, 서부권의 양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동부권이 경제력이나 인구수 등 대부분 분야에서는 서부권보다는 우위를 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북권의 행정부까지 이전하면 쏠림이 심해져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강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 반도체 특화 단지 등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머지 지역 안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보이고요. 동북권의 실질적인 이 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동북권에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들어가니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융성국도 동북권으로 이전함으로써 동북권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중앙과 연계한 균형 발전으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민선 8기 올해로 전남 방문의 해가 지금 2년 차잖아요.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올해는 좀 전남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전남 방문의 2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지간 메가 이벤트들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시행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 4월 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방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가장 큰 박람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까지 관람객 수를 보니까 한 500만 명이 이미 돌파를 했는데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목표 관람객이 800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800만을 넘어서 1000만 관람객까지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아울러 7월 29일부터 이제 장흥 물축제가 시작이 되고요. 8월에는 보성 전어축제, 또 9월에는 국제 수묵 비엔날레, 강진만의 춤추는 갈대축제, 그리고 10월에는 김대중 평화회의, 또 전남 최초 남도 영화제가 열리고요. 농업 국제 박람회, 또 국제 음식문화 큰잔치, 11월에는 고흥 유자 축제까지 해가지고 연중 내내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행사 축제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희들 국내 최대 메가 이벤트죠.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지난 2008년 여수 개최 이후에 15년 만에 10월에 목포를 비롯해서 전남 곳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국체전 또 전국장애인체전이 정말 품격 있고 품위 있는 또 국민들이 감동을 주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숙박이랄지 음식에 있어서의 바가지 요금을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물론 친절, 위생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점검하고 지도해서 정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부지사께서 애착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대응 TF 단장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것들을 키워 나오고 계시잖아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전남도는 아시다시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남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거다.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키울 청사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6,8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았는 거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10년간 3조 원 규모로 대폭 저희들 주도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서 남해안권 최초의
상당히 규모 있는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 첫발로 올해부터는 해남, 신안, 또 구례, 곡성, 광양에서 남북권 마중물 사업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에는 수상 뮤지컬 공연장을 시작을 하고 신안 추포대 음식 테마파크, 또 구례 곡성, 광양 등에는 워크에이션을 조성하는 등 일단 마중물 사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하여튼 이 남해안을 유럽의 지중해 또 멕시코 중미의 칸쿤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경남이나 부산의 국회의원님들이 동시에 지금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지금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반드시 좀 통과가 돼서 남해안을 짜임새 있게 개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두도록 하는 근거 법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통해서 남해안과 남북권을 좀 체계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위원장께서는 보니까 2026 세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거기 지금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전남도, 여수시 등 기관과 간담회,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분위기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 또 3월에는 226명의 정교와 문화계, 또 경제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준비위원회도 출범을 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도 정책기획관, 시민활동, 대홍보, 성가꾸기 등의 실행 과정을 수행하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6월에는 전라남도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약 30여 개 국가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람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로 6천여 명의 고용 효과, 5,800명 정도 경제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있는데 우리 문금주 지사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저희들 열심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실해달라,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며 고강도 인적 쇄신과 공직사회 일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 재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공무원은 네. 헌법 7조에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지 않고 제도나 네. 또 어떤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에 숨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태양광 그 풍력 예산이 12조 원에 달했는데 네. 탈원전을 사실은 정책 차원에서 거기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네. 8,440억 원 정도가 부정집행된 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태양광 이렇게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보면은 이제 각 뭐 협회다, 뭐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또 정부의 예산을 네.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건전 재정의 지금 중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예산이 새 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통상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고 기념 촬영도 하고 오찬까지 함께 하셨는데 뭔가 의미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뭘까요? 당연히 대통령으로 네. 봐서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차관이 네. 장관과 공직사회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생각을 직접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조금 차관들이 움직여달라, 공직이 움직여달라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러면서 업무 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내놓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고 이게 근데 이렇게 1급들이 한꺼번에 다 일과 사표를 낸 적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원래는 이제 1급 정도 되면 네. 고위 네. 공무원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원래 임기나 이런 게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급이 사표를 다 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처리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좀 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를 꼭 집어서 이념 부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 말씀하신 얘기도 했고 근데 보면은 통일부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지원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교육부는 뭐 킬러 문항 갖고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뭐 1급 실장 전원 사표, 문체부는 장미란 교수가 차관으로 가서 또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념 부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이념부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국정 운영 기조라는 게 있고 정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북 화해 네. 이런 쪽에 기조를 맞췄던 것이고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무시만 당하고 네. 했던 거 아니냐. 그 사이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시간만 벌어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좀 네. 강경지로 하는 것이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 쪽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문체위 지금 여당 간사로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체위는 문화체육 쪽이다 보니까 조금 진보적인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이 집행될 때는 특별하게 뭐 시민 단체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뭐 예산이 나눠가고 네. 수익액을 주고 이런 것들은 고리를 좀 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대통령의 생각이 일단은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념 부처나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이 공무원 사회를 좀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계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공직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일부가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기가 퇴직하고 내려갈 자리를 보고 지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이제 퇴직 이후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예산이 정말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거를 두고 뭐 직할 통치다 그리고 뭐 용산 직영 체제를 구축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 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네. 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또 부처 간의 이 교량 역할을 비서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처에 이제 가 보면 네. 대통령실의 이런 그 철학들이 국정 운영 방향들이 제대로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이 대통령과 네. 스타일을 잘 아는 그런 차관들이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공직들이 좀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혹시 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내가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소신 있게 못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네.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먹합편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꼭 무슨 대통령의 무슨 뭐 직할부대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지금 장관들이야말로 대통령이 더 직할부대죠. 근데 이 장관 혼자 가지고는 말단까지 그 국정 철학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차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차관들이 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는 것이죠. 이건 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네.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뭐 차관으로 하는 경우는 뭐 왕왕 있었기 때문에 네. 꼭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우선 노조가 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노조가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총은 우리 노동조합원들의 처우, 권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 활동하는 것이지 네. 정권 퇴진 운동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노총이 잘못 역할을 잡아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민노총이 무슨 정치 집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민노총이 잘 알다시피 민주당하고 사실 궤를 좀 같이 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노총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본령,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를 위해서 네.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총파업 기자회견을 했는데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뭐 이것저것 다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판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노조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네. 이런 측면이다 보고 제가 북유럽에 가서 보니까 네. 거기는 이제 그 약간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노총 위원장이 그 당의 최고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네. 근데 그분들이 재밌는 게 들어와서 노조의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만 얘기를 하지 절대 정치 발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조의 역사도 짧고 민주주의 역사도 짧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노조에서 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연말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방통위 제어가 심사에서 KBS ETV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KBS가 공영방송 아니겠어요? 공영방송인데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한 그 여론조사, 네. 바른언론 시민행동, 트루스 가디언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네. 최근 조사한 것을 보면 KBS가 뉴스 보도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35%. 그리고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59%예요. 이건 정말 공영방송, 공정하게 방송해야 될 KBS로서는 아픈 그 여론 결과거든요.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단체는 그 지금 KBS 경영진이라는 노조에 상당히 비판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의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KBS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KBS가 실제로 지금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게 공정하지 않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다. 그런 지적은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 전 놀라운 것이 그 KBS에서 무슨 토론회를 할 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앵커가 그 내용 자체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박모 앵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다시 올려놓기는 했던데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내일 방통위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 한 40일 이상 하는데 이건 열흘만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어서 잘 네. 모르겠지만 방통위로서의 사정이 있겠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네. K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KBS가 자꾸 이런 문제를 네.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KBS가 갖고 있는 이 공중파 방송이 공정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수신료 분리징수도 그렇고 KBS ETV 폐지 뭐 논란도 그렇고 이게 결국 지금 있는 경영진 내보내고 새 경영진을 넣어서 KBS를 이른바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시각 자체가 사실은 뭐 정파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좀 이 권력이 정권이 이 방송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금 노조나 지금 언론 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언론 스스로가 내부에서도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특정 노조는 뭐 보수다, 특정 노조는 진보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가 스스로 하나가 돼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맞느냐 이런 자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 뭐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를 장악해, 우리는 반대해, 또 찬성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참 불편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상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이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딱 찍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자꾸 이 반국가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의외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북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유화적으로 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정말 표현도 그렇지만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을 모욕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있는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뭐 우리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한 것이나 서해 공무원 비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익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또 북한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방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본인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제기를 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요즘 정치권 보면은 상당히 거칠어진 것 같은데 뭐 문재인 간첩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검찰 쿠데타로 윤석열 집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마약했냐 제정신이냐 뭐 이런 말까지 당 대표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도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불편해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 정도인가. 좀 정치인의 말에 여유가 있고 또 여백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극단적인 언어 그걸 또 사용하면 언론에서 또 받아 써서 본인이 부각되는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미움 이런 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보수든 진보든 그 극단에 있는 그 팬덤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든 야든 어느 정당이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불편할 정도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여백이 있고 함축적인 그런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도 더 많이 가진 쪽 그러니까 뭐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반면에 또 국회에서는 뭐 또 거대 야당이 있는데 거대 야당도 좀 발목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년에 대선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이다 뭐 엄청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 외에도 일방적으로 무슨 뭐 의원 꿔주기다, 뭐 회기, 뭐 꼼수 연장이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의 힘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여든 야든 좀 여유를 가지고 국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지금 호남 유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인데 지금 당협위원장을 그쪽에서 뭐 서울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옮기시는 건가요? 아직은 뭐 지금 제가 있는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가 이번에 인구 하한선에 걸려서 사실은 분해될 상황이에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나 뭐 정세균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에 사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결과에 따른 고민에 따른 뭐 어떤 결단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밤사이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